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폴리뉴스 스페셜 인터뷰에 고성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전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이사장님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합뉴스의 전신인 합동통신에서 1975년부터 80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80년 5월에 그 광주 항쟁이 발생했을 때 불법 해직됐습니다. 그래서 오공화국 기간 동안에 언론 투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 갔죠. 그래가지고 80년 언론 투쟁은 광주 항쟁 기간에 벌였기 때문에 광주 항쟁의 한 일부분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전두환은 그 일당의 이제 공작 정치랄까요? 또 거기에 이제 그 동조하는 세력들 때문에 80년 언론 투쟁이 광주 항쟁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지 않다가 지난 6월 달에 5.18 특별법에 그 80년 언론 투쟁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1년 만에 역사 바로잡기가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전두환 씨 그 참 집요하게 공작 정치를 한 것을 그 생전에 좀 깨뜨렸다는 데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발효된 지 한 70년이 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조약의 그 배경과 이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미 아시다시피 1953년에 이제 제정이 돼가지고 54년부터 이제 발효가 됐는데, 정전협정은 이제 그 전문에 보면 3개월 이내에 평화협정으로 가야 되는 걸로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협정이 만들어지면 유엔군 등 외국군이 전부 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미군의 이제 주한 미 사령관이 당시에 보면 유엔군 사령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78년도에 한미 연합사를 만들면서 또 연합 사령관, 그러니까 그 미국 최고 장성이 모자를 3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유엔사, 한미 연합사, 주한미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보면은 이게 미국의 슈퍼갑으로 군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하나의 구조, 체제가 돼버린 것이요. 그 뒤로는 제가 그 박정희 정권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보법으로 다스려가지고 지난 한 40여 년, 50년 하게 됐죠. 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뭐 완전 성역화되고 금기시돼가지고 학계나 정계,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사회운동단체도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지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그래서 이사장님, 그러면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그렇게 탄생하게 됐는데, 이 이사장님께서는 이게 21세기 최악의 불평등 조약이다. 주권국가로서 참 용납하기 어려운 조약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한미는 한반도와 주변 태평양의 이제 안보 부분에 개입하자. 그다음에 각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군사 작전을 합동으로 전개한다. 그리고 이 조약은 이제 영구적으로 유효하고, 단 일 당사국이 필요할 경우에 상대국의 폐기를 통보하면 1년 뒤에 폐기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중간에 무슨 협의하고 그런 조항이 없어요. 특히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4조인데, 이 4조가 보면은 미국이 군사력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권리도 권리, 라이트. 권리를 한국은 미국에 주고 미국은 그걸 받아들인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권리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나의 의사를 관철시켜준 강제력을 가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군대, 그 병력과 이제 무기가 되겠는데, 그걸 두는 걸 권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한반도 남쪽에 무기를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통보하면 한국 그걸 수락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바로 4조 권리에서 소파가 나옵니다. 주둔군 지휘 협정이죠. 소파는 이제 주한미군에 대해서 기지와 시설을 제공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권리를 행사하는 면에서 기지와 시설이기 때문에 이 평택 미군 기지가 어떻습니까? 세계 최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또 하나 미국의 이제 그 독극물이 뭐 부산에 들어오고 뭐 또 우리나라에 뭐 소프로 들어오더라 그러는데, 그런 세균전에 의한 독극물 등이 무사 통과할 수밖에 없고, 우리 세관 당국에
어떤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 4조 권리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군 기지의 반환 시에 그 환경 오염 문제를 거론하는데 미국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 푼도 거기에 책임을 지지 않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파가 보면은 이제 미군 기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미군의 이제 그 주둔 비용이죠. 그 부분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고칩니다. 90년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방위비를 이제 우리가 1조 가량 이제 부담을 하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 방위비 협상을 할 때 이제 5배를 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느 언론이나 정치인도 왜 5배인가를 설명을 안 해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 참모들의 이제 보고를 듣고 보니까 권리? 그러면 주한미군 현재 주둔비를 100% 부담하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훈련을 할 때 그 들어가 소요되는 경비 등 무기에 대한 뭐 개량 경비까지 다 부담토록 하자. 사실 그렇게 됩니다. 이른바 그 법리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합당한 권리 주장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보면은 뭐 군사적으로 완전히 미국이 왜속되어 있는데 필리핀하고 일본의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 유엔의 주권 국가의 대등한 위치에서 그 군사 동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이 훨씬 이제 좀 일본보다는 더 이제 그 호의 평등적 원칙이 적용이 됐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필리핀에 들어오는 미군 기지는 필리핀 군 기지 내에 주둔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별도로 이게 못 됩니다. 영구 기지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의 미군 기지는 필리핀 국내법에 적용을 받고 핵무기 반입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저 동맹에 그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협의하고 그 동맹 기간은 10년이 시한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도 보면은 우리처럼 권리가 아니에요. 미군이 들어오는 이제 그 기지와 시설과 이제 토지를 이제 제공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호 협의한다, 유엔에 보고한다. 그리고 이제 거기도 보면은 이제 그 전시 작전권 같은 그런 부분은 다 각각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해서 그때 트럼프죠. 미국의 선제 공격에 의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회자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배제된 한반도 전쟁 가능성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현재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의 선제 타격권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미국은 수정헌법 2조에 의해서 2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무기 사용권에 의해 가지고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받은 나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회 사전 동의 없이 선제 타격을 합니다. 최근까지 보면은 2010여 년부터 한 30-40차례 선제 타격을 했죠. 그러니까 문제도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미 대통령이 보았을 때 어떤 임박한 위협이 적에 의해서 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긴박한 순간이다. 그걸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할 때 바로 선제 타격권을 발동을 하거든요. 그 한반도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한 그 공격이 임박한 징후가 있다 하면 미 대통령은 선제 타격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자기들끼리 유권해서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한미군이 선제 타격할 수도 있고 그다음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핵미사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하는 그걸 다 구조와 제도화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미 대통령 선제 타격권은 일단 발동 후에 이제 계속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의회 심의 시에 대통령이 선제 타격에 불가합했다는 입증을 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미군의 그 군사력 특히 이제 첨단 정찰기가 한반도에 이제 그 위기상황이다 그러면 수시로 한반도에 떴다라는 것이 보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떴다라는 것은 이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탐지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미국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뭐 때만 되면 뭐 북에 대해서 선제 타격 운운하고 우리 정부는 입을 뻥긋 못하는 건 사실 이 부분. 물론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이제 이 차기 정부들이 그런 걸 할 줄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 주한미군 사령관은 모자를 3개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유엔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 이렇게 있는데 그 유엔사는 그때 한국 전쟁 이후에 수립된 거죠. 유엔사라는 게 아닙니다. 유엔사는 이제 1953년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제 그 안보리가 즉각 소집이 되죠. 그러니까 3번에 걸쳐 열리는데 미국이 유엔 기치를 사용해서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우리가 결정한다. 그때 만들었어요. 그때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러나 미국이 주도해서 유엔 깃발을 사용하는 유엔사는 사후에 그 전쟁 등에 대해서 유엔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사는 지금 현재는 미국의 기구입니다, 사실은. 그때 유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953년에 정전협정이 맺었을 때 이 정전협정사항을 미국 정부가 유엔 총회에 부의를 했어요.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유엔사는 정전협정 이후에 이 한반도를 관리할 권한을 유엔으로부터 유임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부에서는 그거 뭐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 그 말이 안 돼? 라는 근거도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인가 그 유엔 사령관과 같은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유엔사를 유엔의 기구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향후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면은 지금 유엔사는 평택기지에 한 1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인원이. 아주 조그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라고 있어요. 후방기지. 그리고 왜 후방기지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이제 메가더가 이제 한국전쟁이 났을 때 일본 이제 그 동경에 그 유엔 사령부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 한반도에 그 전쟁을 지휘하다가 전세가 유리하게 전개됐을 때 본부를 이제 한국으로 옮깁니다. 서울로.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에 있던 그 당시 그 전에 유엔사 기지를 후방 기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도 보면은 8개인가 7개 그 미군 기지 일본에서 그냥 그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지라는데 그걸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하는 일은 제2의 한국전쟁이 났을 때 1953년과 같이 다국적군을 규합해서 일단 한국에 투입하기 전에 일단은 중간 소집 장소가 바로 이제 그 유엔사 후방 기지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한미일 그 군사 동맹의 실질적인 그 축이 바로 유엔사 후방 기지라고 이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이제 그 북한에 대한 그 유엔이라든지 미국 제재에 대해서 해상에서 그 점검은 검색하는 작업을 그 전함들이 하는데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전함들이 가끔씩 옵니다. 그러면 그 이제 그 기항 기지가 바로 유엔사 후방 기지가 되는 거죠. 현재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엔사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 정부가 남북 철도 그 협력 사업에 대한 조사단을 파견하려고 했을 때 그걸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도청에서 도라산 부근인가요? 그분이 이제 그 행정 사무실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걸 불허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엔사가 미국 정부의 산하단체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정부가 반대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 사령관이 모자를 3개를 써가지고 이른바 영국 무대에 말이죠. 이렇게 좀 1인 3역을 하듯이 필요할 때 나와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부분을 좀 문제 삼지를 않아요. 뭐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역시 이제 그 정전협정이 유효한 동안은 유엔사가 통제를 하고 그다음 평화협정이 맺어진 다음에는 이제 주한미군이 통제를 한다. 그런 걸로 미국은 완벽하게 지금 주한미군을 영구 주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해 놓은 상태죠. 이런 부분에. 뭐 유엔군이라든지 주한미군 사령을 통해서. 유엔사 체제가 상당히
이 껍데기가 아니라 예. 나름대로 한미 예. 군사협력 체제 핵심 축이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한미 연합사 역할은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한미 연합사는 이제 그 지금 현재는 사령관이 이제 주한미 사령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의 상황이 아니다. 즉 전시 상황에 돌입했다 그러면 그 연합사 이제 사령관이 이제 총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연합사 사령관이 미군이 되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우리가 그 국방 예산이 막대하잖아요. 예. 그 미국 수입하는 무기도 막대한데 그 부분이 이제 보면 한미 연합사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한미 연합사면 주한미군 플러스 한국군이거로 현재 전체 이제 그 전력을 평가해서 이제 무기를 들여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 우리가 철수하는 상황도 그 가상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 미국의 대통령이 PDD 25에 의해서 한미 동맹 더 이상 못하겠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년 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군사 전문가든지 행정부 일각에서는 그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꼭 저기 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여러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 보면은 우주 전쟁 시대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 육상의 전투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좀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사비를 많이 투입해서 무기를 들여오는데 정작 주한미군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빼놓겠죠. 그러죠? 그건 뭐 중복 투자를 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또 미국이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의 무기 수출을 안 하죠. 사실 미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미국에 수출할 때는 다 그 의회 그 승인 사항에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국의 이제 군사적인 이해관계, 군수산업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당연히 한국이 지금 한국군이 이제 완벽하게 주한미군 빼놓고 그 전투력을 갖춘다라는 상황으로 가지 않게끔 미국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작전 지휘권이 이제 우리한테 넘어올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지금 한사코 그걸 놓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한미 간 전시 작전권 반환 문제는 수많은 이유를 내세우며 지체시키는 미국 측의 결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안보 정책이나 군사 전략 수립이 불가능한 구조인데 이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그 한미 간의 그 전시 작전권 그 반환 시기를 2014년 언제로 적어놨었죠. 합의를 했습니다. 쉽게 합의를 했어요. 그때는 보면.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가지고 2015년에 연기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가지고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미국과 합의한 사항이 이게 좀 다양히 골치 아픈 사항인데 작전권 전환, 반환의 3개 그 조건에 충족을 시키는데 한반도 주변의 안보에 대해서 완전히 한국군이 통제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작권을 거의 한국이 가져오지 않겠다라는 걸로 군사 전문가들 일부에서는 그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 미국이 지금 이번에도 막 계속 전시 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이제 어렵다. 우리 정부는 내년 뭐 여름에 하자 그러니까 내년 가을에 하자 막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정권 때 맺었던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어떤 협약이겠죠. 거기에 비춰봤을 때 해당될 수 있으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그러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저는 이제 보기에는 군 통수권자니까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는 이 각국이 그 유엔 회원국의 어떤 존엄성, 국격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빨리 가져와야 되겠다. 전 대통령이 어떤 협약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헌법적 그런 그 우리 그 규정을 봤을 때 그 지금 현재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예. 저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그 사드 문제가 아주 심각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드 배치에 나타난 한미 동맹의 실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사드도 이제 그 한미 상호방역 4조에 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4조. 예. 그 미국의 군사력을 배치하는 권리. 그래서 이제 바로 그 권리를 집행하는 것이 소파이기 때문에 그 소파에서 기지와 시설이 이제 성주에 이제 제공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성주의 사드 기지를 미군이 어떻게 지금 운영하느냐는 사실은 한국 정부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알려주지 않으면. 왜냐하면 미국의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상호 동등한 주권 국가로서의 군사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드가 문제되는 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제 그 미사일 탐지 기능입니다. 미사일 탐지 기능. 스위치 한두 개를 작동을 하면 원거리를 할 수 있고 근거리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사드 성주 기지에 있는 부분은 근거리만 하지 저 중국 것은 안 하겠다. 사실은 이제 이 사드 기지는 원래 그 공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민이 살지 않는 곳, 주로 이제 해변가나 사막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산 미군 공군기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일반적인 사드의 배치의 상식으로 보면 군산 기지에 배치하면 오염 문제라든지 주민과의 갈등 문제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성주로 들어갔느냐? 중국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군산으로 가면은 중국이 4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드의 레이저 탐지 유효 거리를 400m 이내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성주로 가면서 문제가 생겼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부분에. 이제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시끄러웠던 것은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좀 정치적인 쇼였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누가 쇼했다는 겁니까? 한미 양국이 다 쇼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그 사드를 들여오기 위해서 한미 양국이 별도의 군사 협정이라든지 무슨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한미 상호 방위조약 4조 즉 수십 년 동안 한미 간에 이제 가동을 해왔던 방위조약 4조에 의해서 이제 적용한 사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력을 한반도에 배치해왔던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원오브 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과거의 관례대로 미국은 한국에 야 우리 갈 테니까 좀 수용해 주시오 라고 통보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그런데 한미가 마치 협의를 하는 것처럼 협상하는 것처럼 계속적인 정보를 흘렸습니다. 2, 3년간을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이 전자권 전환 문제나 주한미군 주둔군 경비 지원 문제, 사드 배치 문제 이게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이 오고 일방적으로 끌려간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군사안보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을 당시는 이미 한미 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규정된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를 받아들인 것 뿐이겠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2018년에 이제 두 차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서 많은 합의를 했죠. 종전선, 비핵화, 남북 간의 문화, 경제적인 교류 협력 등등.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중단을 시켜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한 번도 왜 남북 간의 두 번에 걸친 정상회담 사항이 집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입도 뻥긋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 일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건 거의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발언했을 때 아주 공개적으로 그건 미국의 허가 없이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한국을 짓밟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 정부가 조용했어요. 이런 부분은 이 정말 정치 담당자들이 우리 남쪽의 유권자들 포함한 전체 국민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한미 동맹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정권 잡고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죠. 국민에게. 왜 그냥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정전협정이라든지 전자권 문제에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우리 정부 어느 곳에서도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해.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한국은 이래서 이렇게 좀 미국이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밝히지를 않으니까 이건 우리가 경제력 10몇이고 군사력 6일 하더라도 완벽하게 본 후진국 내지는 미국의 예속된 나라라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멸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사장님 차제라도 BH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가 그걸 밝혀야 된다는. 아,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두어 달 전에 그 청와대 청원 국민청원을 그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목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사유를 밝혀주세요. 네? 원래 그 청와대 그 청원을 올리면 100명의 이제 동의가 있으면 이제 공개 여부를 그쪽에 이제 결정하는데 그 공개 여부가 이제 부결됐어요. 그 부분이 100명은 됐는데. 100명이 됐습니다. 이제 채웠는데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6조에 의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폐기를 해 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을 문 대통령은 꼭 밝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음 대통령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되든지 간에 제대로 좀 남북관계, 한미관계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임기가 끝나는 말들.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계속 종전선언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종전선언은 뭐 대통령도 그 전제하기를 이건 평화협정이라든지 주한미군의 위상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딱 이 부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권이 여전히 살아있는 한은 그것은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한다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네? 그러니까 북한이 봤을 때는 아니 미국 아이들이 지금 언제든지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으림장을 놓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는 빼놓고 그건 하겠습니까? 뭐 이럴 경우에 전 설득이 없다고 봐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정말 그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그런 좀 어떤 역할을 좀 문 대통령이 하셨으면 좋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 국내 야당에서는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핵 문제가 지금 해결도 안 되고 뭐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있는데 웬 종전선언이냐고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일단은 일면타당한 거죠, 사실은. 왜냐면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도 지금 좀 모호하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다. 아니면 북한의 플러스 미국의 남한에 대한 해구산 제공까지 포함된다.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죠. 아직 지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보면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도 일괄 타결을 하자고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북한은 단계적으로 점진을 해가지고 좀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지금 미국과 그 소련 러시아 간에 30년 된 군축 그 협상이 있어요. 스타트라고 전략무기 감축 협정인데 30여 년 전 그 89년도 90년도 그 당시에 미소의 전략 그 핵무기가 각각 6천여 개 가까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구를 몇 번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저 핵무기잖아 그랬는데 지금 30여 년 지나면서 미수가 각각 한 1,500개로 감축했습니다. 미국과 소련, 러시아가 30년 동안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이행하면서 보면 말이죠. 사실은 간단해요. 지금은 상호 치밀한 감시, 감독, 사후 점검이 전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성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찰단이 가지고 서로 상호 방문하면서 가지고 지금 30년 동안 무사했고 최근에 이제 또 협정이 완료가 되면 또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한반도 비핵화에도 왜 적용을 안 하는지. 그러니까 미국은 보면은 야 북은 뭐 산악지대가 많아가지고 어디가 비밀리에 감추면 몰라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한국 정부나 미국이나 간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협정, START, 스타트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한 번도 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너무 아쉽기 때문에 새 정부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좀 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또 미국이 중국 간의 어떤 패권 경쟁이라 이야기하는 G2 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럽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또 군사적인 문제까지로 돼버리면은 참 깝깝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이사장님 고견 부탁드려요. 지금 이제 한중 경제 관계는 도저히 생략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어떤 보면은 사활적 이해관계 걸려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안보가 외교 군사 안보도 있지만 경제 안보도 새롭게 그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된다. 지금 21세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미 간에서 뭐 샌드위치가 되느냐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한쪽 편을 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 경제력이 세계 10몇 위권이고 군사력 그 12위권인데 일단 자주국가로서 어떤 동북아의 중요한 역할을 할 체비를 갖춰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그 기본적인 건 경제 안보와 군사 안보를 별개의 개념으로 가져간다. 지금 이제 그 현실을 보면은 대만을 놓고 지금 미중 간에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물론 뭐 전쟁은 뭐 안 나는 걸로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미중 간에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걸 이렇게 해서 부딪히고 서로 경쟁해 될 경우에는 향후 10년 이내에 미중 간에 대만을 그 무대를 해가지고 그 군사적 격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게 이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지금 정치권에서 뭐라 하냐면 좋다. 대만이 이른바 중국의 군사적인 어떤 침략의 대상이 되면 미국은 좌시하지 않겠다. 주한미군이 특히 그 부분에서 기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입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세계 여러 곳에 있는 미군들을 서로 이렇게 이동 배치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항시 말이죠. 이제 그 이른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은 당연히 대만에서 미중 간의 군사적인 어떤 충돌을 벌였을 경우에 동원 대상이 일본이다. 제일 가까우니까. 오키나와도 가깝습니다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적용 범위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 태평양에 있습니다. 대만이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중 군사적인 충돌에 일단 기여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국제법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미국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국제법. 그러니까 뭐 불법이야 뭐 감정적으로 뭐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냉려 이성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보나 그 결론적으로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 6조를 발동해야 된다. 6조. 즉 폐기를 이게 한미 상호 방위조약 폐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조약 6조를 발동해서 폐기한다 그러면 즉시 즉각적으로 그럼 주한미군 철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필리핀과 일본의 미국과의 그 군사 동맹 체제를 봤을 때 여러 답안지가 있는 거예요. 모범 답안들이. 그래서 이제 한미 상호조약 폐기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난 대안이 있다고 합니다.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겠지만 또 이쪽에 봐서는 필리핀과 미국 관계처럼 말이죠. 주권 국가의 그런 호혜 평등적인 군사 협정을 다시 맺는 거예요. 그 한미 간에 우리가 무슨 전자권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유엔사 등등 봤을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막 세부 사항으로 얽혀가지고 이거 접근에 올라간다면 말이죠. 몇십 년 걸치 모르는데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6조에서 통과하면 1년 뒤에 일단은 새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 뭐 우리 싫다 하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3년 뒤에 다시 재선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뭐 미군 철수한다 했을 때 그럼 철수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지. 언제까지 외국군이 주도하는 상황에 뭐 남한이 그 안주한다 뭐 그런 것은 주권 국가로서 좀 일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 볼 때 이 한미 동맹 문제며 남북 관계에서 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누가 되든 간에 예. 대통령이 좀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 현실을 봤을 때 이 예. 한미 동맹의 지금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좀 더 커지고 있다고 이제 봐지는 부분이 종전선언이라든지 전작권 부분,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한국 관계, 미중 관계 등에서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그래서 더 이상 늦췄을 때는 회복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그 핵무장이 더 심화되고 미국의 이제 그 북에 대한 어떤 제재나 봉쇄, 압박 정책이 더 심화되면서 남북 간의 이제 어떤 신뢰가 완전히 이제 그 파괴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한국의 그 코를 깼다 할까, 목을 조이고 있는 한미동맹을 그 6조를 통해서 저는 정상화라고 얘기를 해요. 뭐 폐기라든지 이런 것은 좀 경계를 일으키기 때문에 정상화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정상화를 시켜서 한국 정부가 정말 남북한 그 전쟁 위험 없어요. 미국도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게. 미국도 그 이른바 그 정치권이나 그런 굉장히 그 법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한미군 주둔비를 5배를 얘기했다는 것은 그쪽에 합리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미국은 한반도 남한에서 이제 지금 그 확보된 기득권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 소파, SMA라고 주한미군 주둔 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뭐 등등등 해가지고 수도 없이 여러 개의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북미 간의 그 어떤 긴장 관계라든지 갈등이 벌어졌을 때 미국의 조야에서 평화적으로 합리적으로 나 이런 의견은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미국이 지금 현재 기득권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현재 확보해 있는 우위적인 우월한 입장을 활용해서 북한을 압박해 가지고 양보를 받아내서 미국의 국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이 청무다했을 때 바로 한미 상호방 4조 등을 동원해 가지고 북한을 최대한 압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미국의 이제 무리한 대북 정책 등이 나온다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미 동맹이 정상화된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이제 현재 것이 아니다 했을 때는 미국이 굉장히 합리적인 대북 정책, 동북아 정책을 쓰지 않을까. 저는 그것에 굉장히 좀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은 이 미국이 그럴 때 좀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에도 대통령은 국민의 가장 큰 정치적인 모습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최대한 정치적인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해답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멀리 예를 들어서 좀 그거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가 있잖아요. 예. 굉장히 이분은 막 그 참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저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지난번에 보면 이제 주목받을 만한 게 뭐냐면 코로나 이제 백신을 가지고 미국과 좀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진아의 이제 그 군사적인 문제가 좀 미국에 붙었는데 그때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파기하겠다. 필리핀과 미국은 가장 합리적인 주권 국가로서의 군사동맹을 꾸리는데 그걸 파기하겠다. 우리가 이제 모든 협상은 상대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입는 카드를 던져야지 그것이 이른바 어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술이지 얘기해도 아무 저쪽에서 반응도 없고 무슨 당신 얘기했어? 할 정도로 왜 그런 가벼운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도 뭐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은 한미 간 상황에 대해서는 뭐 가벼운 주제도 뭐 함부로 얘기 안 한다. 뭐 무거운 주제는 더더욱이 그건 함과 다르는데 저는 새 정부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 눈치 보고 뭐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불이익을 준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어느 날 터진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오판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위험 상황이 상존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맨 먼저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고성욱 이사장님 모시고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부터 시작해서 소파 협정 그리고 한미 동맹의 근간 지금 G2의 쟁투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 등등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에 인터뷰해 주신 그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